안녕하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저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한국사 수업하고 있는 이중석입니다. 2022년 6월 18일 토요일에 시행된 지방직 한국사, 서울시 지방직 한국사 해설 강의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시험 막 끝나고 와서 지금 뭐 이렇게 정리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 이후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준비 과정에서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일단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에 맞춰서 해설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총평하면서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좀 하면서 문제도 좀 분석해 볼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6월 18일에 시행된 한국사, 지방직 한국사 해설을 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데믹 상황에서 수험생활을 하신 수험생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들은 인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수험생활을 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젊은 도전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9급 한국사 시험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시험을 보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다, 어렵다, 나는 어려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객관화시켜서 보면 최근의 시험 문제의 어떤 난이도로 봤을 때는 조금 상향 조정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지방직도 굉장히 쉬웠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도 쉽긴 했는데 생소한 사료가 한 2개 정도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90점 정도 맞으면 잘 본 시험이다 이렇게 보는데, 90점 이상 맞은 학생들은 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다. 이번에 치러진 지방직 9급 한국사 시험은 작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생소한 사료가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난이도가 한 중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하 정도였거든요. 근데 중하 정도, 중상은 아니고요. 중하 정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A책형 기준으로 봤을 때 16번의 고려 이거 뭐죠? 두 번째 2차 거란 침입 관련 사료에서 강조를 고르는 문제. 이제 요 강조를 고르는 문제였는데 시험 문제에서 강조를 찾는 문제가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나 이렇게 해서 답으로 나온 적은 없고, 선지나 이렇게 해서 강조의 정변을 물어보는 경우는 있어도 이 강조가 2차 거란 침입의 원인이 됐던 강조의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강조가 2차 거란 침입 때 싸웠던 그런 사료를 주고 강조를 고르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좀 생소한 사료였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로 보고 있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선지에서 나와 있는 그 사람들, 인물들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윤관이 주어지거나 서의가 주어지거나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선지를 보면서 풀었으면 충분히 푸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지를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 사료만 가지고 강조를 찾기는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수험생들, 공부가 안 돼 있는 수험생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의 사료에서 안중근 의사를 찾아야 하는 문제는 역시 생소한 사료입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나서 재판을 받거든요. 그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가 했던 이야기가 사료에서 나왔습니다. 그 사료를 보고 안중근 의사를 찾은 다음에, 이게 이제 찾아도 괜찮은데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저술했다 이런 거는 다 알고 있는 건데, 연해주에서 의병 활동을 했다 이런 부분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안중근 의사를 찾는 것도 좀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안중근 의사를 찾았다고 하더라도 선지 배열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이 18번 문제가 이번 오늘 시험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자, 그 다음에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좀 볼게요. 단원 통합형 문항은 문제의 취지에 따라 답이 되거나 핵심 내용이 되는 것들을 그 단원으로 취합을 했어요. 모았어요. 좀 특이한 거는 선사시대, 구석기에서부터 철기시대 여러 나라 성장까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뒤쪽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은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한 문제도 안 나왔고, 좀 특이한 거는 이번에는 고대 정치사가 많이 나왔어요. 이 고대 정치사가 무려 4문제나 출제됐으니까 과거의 문제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사 문항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정치사에 한해서, 그러니까 고대 정치사도 보통 정치사 2문제 혹은 그 문화사에서 뭐 이렇게 스님을 묻거나 아니면 고분을 묻거나 이렇게 해서 단원별로 배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몽창 다 정치사에 이렇게 뭐 다 정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 정치사는 3문제, 그 다음에 고려 문화사 1문제인데, 이 고려 문화사는 역사서 문제예요. 역사서하고 뭐 조선 역사서도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그 제가 지방직 그 대비로 마지막에 특강을 했어요. 엄선 20선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서도 고려 역사서를 골랐었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지금 보면 조선 전기 실학 성리학자 뭐 그 문제도 이 문제도 한 문제 나왔고, 고려의 외침 순서와 관련된 것도 한 문제 나왔고, 사실은 이번에 엄선 주제 20선은 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성공한 강의였다 라고 저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맞추고 뭐 안 들었다고 해서 틀리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강의한 강의가 많이 적중되었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아주 뿌듯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시험을 못 보신 수험생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하면 수험생들이 짜증날 수 있거든요. 조선 정치사에서 2문제가 나왔고, 조선 사회사도 1문제 나왔습니다. 이게 서울 문제 있죠. 그 문제는 조선 사회사 문제고, 조선 문화사 문제, 이게 이제 성리학자 묻는 겁니다. 이 찾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건 근대 정치사가 1문제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정치사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보통 3문제 정도씩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근대 문화사에서 1문제 나오고, 정치사에서는 거의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제정치사가 1문제 나왔고요. 일제사회사가 1문제 나왔고, 일제문화사가, 일제시대는 굉장히 뭐 이 주제별 구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이게 3문제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3문제, 현대사 3문제 이렇게 됐으니까 6문항이 총 일제시대 현대사에서 출제가 됩니다. 제가 그 강좌를 구성할 때 올인원 3라고 해서 일제시대와 현대사만 따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부분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항 비율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좌 구성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 정치사도 2문제, 현대 경제사도 1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저기 그 보시면 이제 근현대사 비중인데,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 35% 정도, 7문항 정도니까 원래 뭐 수준대로 유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점을 좀 보겠습니다. 선사시대 문제가 1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좀 특이점 분석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번 지방직이 이렇게 출제됐다고 해서 다음 연도 지방직이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번 2022년 지방직 시험의 특이점은 이랬다 정도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대 정치사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 다음에 근대 정치사가 1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점이에요. 그리고 근현대사 문항은 7문항으로 35% 정도,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시험대로 유지가 됐다. 근현대사 비중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난이도는 제가 중하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좀 하로 잡을까 하다가 사료 특이성이 있어서, 사료가 생소한 사료가 있어서 중하 정도로 잡아봤고, 합격 컷은 90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다 85점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 수험생들을 안타까워하는 그냥 제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좀 봐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합격 컷은 한 90점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들 좀 하나씩 좀 분석해가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자, 1번서부터 볼게요. 이 사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올인원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기출문제에서 다루었던 사료거든요. 자,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이날 소정방이 부총관 김인문 등과 함께 기벌포에 도착하여 백제군사와 마주쳤다. 소정방이 신라군이 늦게 왔다는 이유로 군문에서 신라 독군 김문영의 목을 베고자 하니, 그러니까 신라 장군 목을 소정방이가 베려고 하니까, 소정방이가 당나라 군대를 이끌고 왔던 장수거든요. 그가 군사들 앞에 나아가 황산벌 전투를 보지도 않고 늦게 온 것을 이유로 우리를 죄주려 하는구나. 죄도 없이 치욕을 당할 수는 없으니 결탄코 먼저 당나라 군사와 결전을 한 후에 백제를 쳐야겠다.
뭐 굉장히 기백이 넘치는 모습이죠. 바로 김유신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료는 지금 보시면 백제를 멸망하는 백제가 멸망 과정에 있는 그 사료고요. 그 과정에서 소정방과 함께 연합을 했던 신라 장수가 누구냐? 뭐 이걸 묻는 거니까 김유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그는 김유신을 묻는 거고요. 인물 문제죠. 그 이번 지방직에서의 또 이 특이점은 그 인물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 국왕을 묻는 문제도 그 인물 문제라고 포함하면 인물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됐습니다. 우리 그 아까 전에 그 어렵다는 그 문제 있죠? 16번, 18번 문제도 16번 문제는 강조를 물어보는 거고 18번 문제는 안중근을 물어봤던 문제니까 뭐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도 결국은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번에 볼게요.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는 을지문덕에 대한 설명이고요. 고구려. 그 다음에 김춘추의 신라 왕이 계승을 지원하였다. 이거죠. 이 사람이 김유신의 지원으로 바로 태종 무열왕에 오른 사람 아니겠습니까? 물론 태종 무열왕은 죽고 나서 얻어진 시호와 묘호지만 하여튼 김춘추가 국왕이 되는데 김유신의 지원이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무역을 전개했던 사람은 장보고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야를 정벌하여 낙동강 유역을 확보했던 건 진흥왕 때인데요. 뭐 진흥왕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왕을 물어보면 진흥왕이라고 해도 되고 실제로 대가야 정벌에 나선 사람은 이사부 장군이에요. 진흥왕 때. 그러니까 혹은 뭐 진흥왕이라고 해도 되고 이사부라고 해도 되고 왕을 묻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이사부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죠. 다음 사건이 있었던 시기에 신라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방직 엄선 20선에서 신라 문제를 제가 뽑았었거든요.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 군주가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부가 군주가 되었다 이런 거죠. 이게 지증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주군이 설치된 거, 이 주군이 설치된 게 바로 이 지증왕 때 일이거든요. 우상국 사람이 우매하고 사나워서 위험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려우니 계책을 써서 굴복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이에 나무로 사자 모형을 많이 만들어 배에 나누어 싣고 우상국 해안에 이르러 속임수로 통과하기를 만약에 너희가 항복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이 맹수들을 풀어 너희를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대요. 그 나라 사람이 두려워 즉시 항복하였다. 뭐 이게 이사부가 좀 꾀를 낸 것 같아요. 근데 우상국 정벌을 이사부가 했다. 이렇게 이 사료니까 이 사료는 뭐 비교적 기출이 많이 됐던 사료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선 생소하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정답은 지증왕이고요. 이 지증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면 됩니다. 1번 독서선풍가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사실이죠. 사실 뭐 원성왕의 업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다른 거 없잖아. 그죠?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국호를 신라로 확정. 이게 정답이네요. 사로였던 국호를 신라로 바꿨죠. 이게 이제 일종의 한화 정책인데 중국식으로 바꾼 거예요. 중국식. 그래서 원래 마리깐이라는 호칭도 왕으로 바꾸고 사로로도 신라도 바꾸고 신라로 바꾸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건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출제하다가 밥 먹으러 갔다 왔나? 장문유를 보내 당의 등주를 공격하였다. 이건 발해의 무왕 때 설명. 이건 신라도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에는 태백산의 토끼,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풀 때 한번 배웠던 발해 사료죠. 남해부의 다시마, 책성부의 된장, 부여부의 사슴, 막힐부의 돼지, 이게 종종 시험 문제 나왔었죠. 솔빈부의 말, 그 다음에 현주의 배, 옥주의 면, 용주의 명주, 위성의 철, 노성의 쌀 등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땅은 영주의 동쪽 2000리에 있으며 남으로는 신라와 서로 접한다. 월이 말갈에서 동북으로 흑수 말갈에 이르는데 사방 2000리, 호는 10여만, 병사는 수만 명이다. 신당서, 구당서 사료를 주고 발해 사료를 준 거예요. 이거 읽고 아마 발해 못 찾으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나라는 발해고요. 그러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앙에 육자평의 관제를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자평은 내신자평, 그렇죠? 뭐부터 시작하는 뭐 내법자평, 병관자평, 위상자평, 조정자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서당 십정은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에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구서당, 지방군이 십정이니까 이건 통일신라와 관련되어 있는 지방을 5경 15부 62주 이게 이제 발해의 지방 행정 조직이죠. 발해 선왕 때 정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회의는 고구려에 있던 회의니까 이거는 뭐 고구려라고 이렇게 써 놓으시면 돼요. 나라를 찾는 문제는 비교적 쉬운 그런 난이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보시죠. 밑줄 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습니다. 풍토에 따라 곡식을 심고 가꾸는 법이 다르니 고을에 경험 많은 농부, 이 고을에 경험 많은 농부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많은 농부들이죠. 각 도의 감사가, 여기 감사는 관찰사를 얘기해요. 방문하여 농사 짓는 방법을 알아본 후 아래라고 왕께서 명령하셨다. 이어 왕께서 정초와 변효문 등을 시켜 감사가 아랜 바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중요한 것을만 이걸 안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죠? 농사직서를 편찬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세종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공법은 연분 구등법. 전세, 연분, 구등법, 전분, 육등법. 이걸 묻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사람은 태조예요. 조선을 건국한 거는 송악에서 건국이 됐고 개경에서 건국이 됐고 이게 이제 한양으로 옮겨오죠. 그 다음에 또 굳이 하나 더 추가시키자면 태종도 돼요. 태종도 1400년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2차 왕자에 난 이후에 왕위에 오르고 나서 원래 그 전에 형이었던 정종이 개경으로 잠깐 수도를 옮겼었거든요. 그래서 1405년에 다시 한양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그래서 태종도 답이 되긴 해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성종이고요. 조광조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실시했던 왕은 중종이니까 뭐 문제가 난이도가 굉장히 좀 떨어지는 문제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밑줄 친 이들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이들의 과거 응시와 벼슬을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의 옛 법이 아니다. 그런데 경국대전을 편찬한 뒤부터 이들을 금고하였으니, 그러니까 과거 응시를 막았으니 뭐 이 얘기예요. 아직 100년이 채 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나라에 이러한 법이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경대부의 자식인데 오직 어머니가 첩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는 뭐 서울에 대한 설명이죠. 이유만으로 대대로 이들의 벼슬길을 막아 비록 훌륭한 재주와 쓸만한 자질이 있어도 이를 발휘할 수 없게 하였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돼 있어요. 정답은 3번 서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다른 건 설명할 게 없어요. 뭐 향리는 그 지방 관청에서 행정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고려 시대 때는 좀 힘이 있었고 조선 시대 때는 아전으로 격화됐고, 노비는 뭐 관련이 전혀 없고, 백정은 고려 시대 백정은 일반 농민이고 조선 시대 백정은 도살업자로서 천민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신양 역천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6번 한번 보시죠. 밑줄 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평농서사 권신이 대상 준홍과 좌승 왕동 등이 반역을 꾀한다고 참소하자 왕이 이들을 내쫓았다 그랬어요. 이 왕이 누구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홍과 왕동을 내쫓은 왕이 누구냐 이거죠. 이게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호족, 고려 초기의 개국 공신, 이 훈신 세력을 숙청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이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이게 광종입니다. 이게 광종이 훈신 세력 숙청하는 자료를 먼저 준 거예요. 왕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다. 시, 부, 송 및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았으며 더불어 명경업, 의업, 복업 등도 뽑았다. 과거제가 실시됐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고려 광종에 대한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우리가 공민왕 이러면 안 되고요. 전민변정도감은 사실 여러 왕이 설치해요. 원종 때도 설치되고요. 그 다음에 충렬왕 때도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전민변정도가 사업이 뭐라 해야 되죠? 성공한 거는 공민왕 때고요. 그 다음에 우왕 때도 한번 설치돼요. 이게 다 돼요, 이 왕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민변정도감 설치하면 보통 공민왕으로 외우죠. 요즘 문제는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민변정도감 하면 공민왕 이렇게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걸 다 외웠어야 되거든요. 토지제도로서 전시과를 시행했다. 이게 시행했다는 건 이제 실시했다는 거니까 이게 시정전시과. 그럼 시정전시과면 경종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던 것은 성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돼요. 뭐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6번 문제도. 자, 7번 보시죠.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는가 그랬는데 참 안타까워요. 문제를 조금 다음 글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표되었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읽고 그냥 사건을 찾으면 끝나게 해버렸으니까 참 좀 문제가 좀 아쉽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부정과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이 마산이 되게 중요하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여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일부 정부 집단의 사병이다. 이게 대학 교수단 4.25 이게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4.19 혁명이죠. 근데 답이 4.19 혁명이에요. 좀 안타깝죠. 5.18 민주화운동은 80년에 일어난 거고 6.3 시위는 저기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시위죠. 그 다음에 6.29 민주화 선언은 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돼 있는 내용. 민주항쟁 이후에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겠다라고 선언한 게 6.29 선언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넘어갈게요. 밑줄 친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시대 찾는 문제인데요. 이 시기의 불교 조각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됐대요. 자, 지역에 따라 이게 향토적 특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저상. 원래 보통 이 철로는 불상을 만들지 않는데 이 시기에는 철로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철불,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입상 유명하죠? 중석이 불상이라고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석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불상은 큰 규모에 비해 조형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소박한 지방문화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이거 고려 초기예요. 그냥 고려라고 해도 되지만 고려 초기가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의했다는데 이 성골은 언제 없어지냐면 무열왕 즉위 이후 성골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성골 출신의 국왕이 제의했던 건 신라 상대로 이렇게 제한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예 성골이 없어지니까요. 무열왕이 즉위하면서. 그 다음에 지방 세력으로 호족이 존재. 이거예요. 고려 초기에 호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족. 그래서 태조 왕건도 이 호족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풍양 조씨 등 이게 선지가 좀 안타까워요. 이게 너무 시대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풍양 조씨 등 특정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조선 세도 정치 때죠. 뭐 순종, 그러니까 순조, 헌종, 철종 이게 헌종 때인데 헌종을 구분할 필요도 없어. 그죠? 뭐 이 문제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니까 조선 세도 정치 시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리학에 투철한 살림 세력을 전국을 주도. 살림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던 건 16세기 선조 집권 이후, 선조 즉위 이후, 16세기 후반 이후가 된다. 16, 17, 18세기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9번 보시죠.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게 고려 역사서와 조선 역사서를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겁니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단군 신화는 최초의 단군 신화는 이련이 쓴 삼국유사에
이게 수록되어 있지 않은 게 김부식의 삼국사기의 굉장한 그 역사서의 한계죠. 그 다음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은 당연히 동명왕이 누구예요? 주몽 아니에요? 그럼 고구려 계승의식을 노래한 거죠. 그 다음에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이게 안정복의 동사강목은 조선 후기 때 쓰여진 건데요. 이게 기사본말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강목체라고 하시면 돼요. 기사본말체는 이긍익이 쓴 연려실기술 뭐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이것도 18세기 후반 조선 후기 때인데 유득공의 발해고에는 남북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렇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실게요. 10번. 밑줄 친 나가 국왕으로 제위하던 기간에 있었던 일은 그랬어요. 8순 동안 내가 한 일을 만약 나 자신에게 묻는다면 첫째는 탕평책인데 스스로 탕평이란 두 글자가 부끄럽다. 둘째는 균형법인데 그 효과가 승려에게까지 미쳤다. 셋째는 청계천 준설인데 만세에 이어질 업적이다. 뭐 다 나왔죠. 탕평책, 균형법, 청계천 준설 사업. 설마 MB는 아닐 거잖아요. 그죠? 영조입니다. 장효영이 창설된 거는 이게 정조 때 국왕 친위부 되니까 나선정벌이 단행됐던 거는 효종 때죠. 러시아를 정벌은 홍경래인이 난입할 1811년이니까 이건 순조 때 있었던 거고 동국문헌비고가 한국학 백과사전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죠.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을미사변이면 명성황후가 시해된 사건인데 이게 1895년이고요. 이 러일 전쟁은 1904년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건 독립문이 건립된 건 1896년, 이게 97년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렇게 뭐 요 사이죠. 독립 그 협회와 관련돼 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97년인데 그냥 독립협회가 창설된 해로 외워도 상관없어요. 뭐 이런 그걸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통감부가 설치된 거는 원래 1905년 을사늑약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됐는데 설치된 건 1906년 2월이에요. 근데 그냥 1905년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을사늑약과 관련해서 지금 그걸 묻는 문제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이게 1905년 11월이냐 1906년 2월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니까 아마 이제 앞으로 바뀌는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거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건 1908년이에요.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경복궁이 중건된 건 이건 흥선대원군 때입니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1865년인데 이것도 연도수 외우지 말고 그냥 흥선대원군 집권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답은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시죠. 미칠진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그 왕이 어릴 때 이름은 모니노이며 신돈의 여종 반야의 소생이었다. 자, 신돈의 왕이 신돈의 소생이었다. 그러니까 신돈의 자식이다 이 얘기죠. 어떤 사람은 반야가 낳은 아이가 죽어서 다른 아이를 훔쳐서 길렀는데 공민왕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하였다라고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신돈의 아들이었다 이거죠. 왕은 공민왕이 죽은 뒤 이이님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이후 이이님, 여뭉방, 임견미 등이 권력을 잡아 극심하게 횡포를 부렸다. 이게 우왕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왕, 창왕 이런 왕들이 원래는 신돈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조선 왕조, 그러니까 고려 왕조의 어떤 정통성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죠.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사실. 이게 우왕입니다, 우왕. 우왕, 뭐 이렇게요.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농담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종무가 왜구의 소굴인 대마도를 정벌했다. 이건 조선 세종 때 일이고요. 우리 고려시대 때도 한번 정벌한 일이 있죠. 쓰시면 게 창왕 때 정벌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박위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이건 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켜 대몽황제 삼별초가 반란을 일으켰던 거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 끝이죠. 그러니까 이건 원종 때라고 보시면 돼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 천령 이북의 지역을 수복했던 건 공민왕이고요. 이거죠.
요동 정벌을 위해 출병한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다. 위화도 회군은 우왕 때 일어난. 위화도 회군에서 이제 성공한 역성 혁명 세력들이 패가 입진이라고 해서 이제 우왕과 창왕을 연속적으로 교체시키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것도 뭐 사료를 읽어보면 우왕이라는 걸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사료인데 좀 실제 출제가 많이 안 됐던 사료예요. 이런 사료들은 좀 잘 출제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만 조금 어렵게 냈다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너무 쉽습니다. 선지가. 자, 그 다음에 13번 보시죠. 이거 어떤 표 같아요. 다음과 관련된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조선물산을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조선물산 장려운동 아니에요? 이건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도 한 중급 난이도의 문제 같아요. 사료 자체가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되었다. 조선물산 장려운동은 중단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국산품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켜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이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이게 자본가 계급만을 위한 운동이라고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얘기를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갤럭시 쓰지 말고 아이폰 쓰자 이건데,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자들, 노동자들 입장에서, 노동자나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폰을 아예 못 쓸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쓴다고 해도 결국 그럼 아이폰 쓰면 아이폰 쓰지 말고 갤럭시 쓰자인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아이폰 쓰지 말고 갤럭시 쓰자가 조선 물산 장려 운동 아니에요? 근데 갤럭시를 쓰면 사실 돈을 누가 벌어요? 삼성전자가 벌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뭔데?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계급의식으로 모든 문제를 접근하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건 아니고요. 뭐 가뭄과 홍수로 인해 중단된 건 아니고요. 조선총독부의 회사령에 맞서기 위해가 아니고 회사령이 선포되고 나서 진행된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령이 선포된 게 아니고 회사령이 폐지되고 나서, 그렇죠? 회사령이 폐지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원래 회사령이 설치된 건 1910년이고 회사령이 폐지된 건 1920년인데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산 장려 운동이 나올 수 있는 시대적 상황, 경제적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뭐 맞서기 위해 전개된 건 아니에요. 회사령이 철폐되고 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그 다음에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선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자본에 대항하기 위해 일으킨 게 아니고 조선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일으켰겠죠. 왜 일본 사람들이 씨발 국산품 애용 운동을 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대통령 선출 방식이 포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이 토론 없이. 토론하면 안 돼. 토론하는 거 토론.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해야 돼.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제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유신헌법입니다. 72년부터 시행됐던 유신헌법.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참 지랄이죠.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는 거 맞고요. 이거 아니에요. 중임제를 없애죠. 계속 할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총통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죠, 왕. 승하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3번.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뭐 이건 맞고요.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이거예요.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5번 보시죠.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걸 골라라 그랬는데 뭐 이거 두 개가 붙어 있고요. 이거 두 개가 인과관계죠. 이거 두 개가 인과관계.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고구려가 평양으로 427년에 천도하고 남하 정책을 하자 475년에 계로왕이 죽고 문주왕이 웅진으로 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백제를 배신해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자 신라 성왕이 진왕에게 배신한 것에 분노해서 신라를 공격하려다가 이때 관산성에서 죽게 되는 거죠. 스토리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라, 다, 가라
라다가나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16번. 자, 이 문제인데요.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이게 선지를 보면, 선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묘청의 난을, 이거 문제 푸는 스킬인데, 묘청의 난을 진압한 건 누구예요? 김부식이죠. 그죠? 이건 인종 때 일어난 사건이고요. 별무반의 편성을 건의한 건 윤관이에요. 자,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건 강조거든요. 강조의 정변이니까. 거란과 협상하여 광동육지 지역을 고려 영토로 확보했던 건 서인데, 이게 읽어보면 이게 거란이니까 이게 일단 1번 2번은 시간도 너무 멀고 내용도 관련이 없어. 이건 이제 제껴야 되는데, 그러면 3, 4번으로 헷갈렸다고 보자. 3, 4번 선지가. 근데 이게 어떻게 서희겠어요. 서희가 군대를 이끌고 통주성 남쪽으로 나가 진을 친 이것은 거란군에게 여러 번 승리를 거둬요? 서희가? 하지만 자만하게 된 그는 결국 패해 거란군의 포로가 되었다. 거란의 임금이, 이게 성종이 2차 침입 때 실제로 친정한 거 아니에요? 그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물으니 강조는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너의 신하가 되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재차 물었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칼로 살을 도려내며 물어도 대답은 같았다. 거란은 마침내 그를 처형하였다. 이게 강조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근데 왜 수험생들은 좀 어려울 수 있냐면 이런 걸 이제 시험지랑 대화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팩트 자체만 놓고 푸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강조가 시험 문제에 나오겠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이 이상한 대로 빠져버려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시죠.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인물 문제가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역사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시간이 아니고 인물을 중요하게 다루는 방식이 기전체 사서 방식이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땐 좀 생각을 가지고 내신 것 같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는 어떤 것 중에서 시간이 아니고 인간이 중요하다. 공간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시간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출제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올해 초가을에 비로소 저는 책을 완성하여 그 이름을 성악집요라고 했대. 이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정도만 읽어도 뭐 답이 나와요. 성악 10도와 성악집요는 메이저 개념이니까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성악 군주론이죠. 이 책에는 임금이 공부해야 할 내용과 방법, 정치하는 방법, 덕을 쌓아 실천하는 방법과 백성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또한 작은 것을 미루어 큰 것을 알게 하고 이것을 미루어 저것을 밝혔으니 천하의 이치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의 글이 아니라 성현의 글이옵니다. 굉장히 자신의 글에 자부심이 있네요. 그렇죠? 예한 향약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황이 만든 거예요. 이 예한은 안동 지역이거든요. 이는 해주 향약과 파주 향약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정답이고 동호문답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던 건 주세붕이에요. 왕자의 난 때 죽임을 당했다? 뭐 죽임을 당한데 정도전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인물.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18번. 자, 이건데 자, 이 문제가 이번 지방직 문제에서는 그나마 제일 어려워요. 그나마 제일 어렵다. 사실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뭐 국어도 비문학 문제나 문학 문제가 많으니까 자료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소비됐고 뭐 이게 시간에 쫓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탁 하고 안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진공 상태가 되니까 머리가 갑자기. 머리가 진공 상태가 되면 이런 문제는 좀 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생소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접해본 사료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은 모두 법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을 죽인 자가 벌을 받지 않고 생존할 도리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까 난 죽겠다 이거야. 나는 한국의 의병이며 지금 적군의 포로가 되어 와 있으며 마땅히 만국 공법에 의해 처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안중근 의사가 자기 재판 그 과정에서 판사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내가 죽겠다. 근데 실제로 이 원래 더 중요한 사료는 일본의 잘못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의 잘못이 뭐였는지를 쫙 재판 과정에서 얘기하거든요. 판사가 그만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끊지 말고 얘기 잘 들으라고 해요. 안중근 의사가.
할 말이 더 있으니까 말 끊지 마라 그러고 계속 하다가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발췌한 거예요. 일본에서 순국하였다가 아니고요. 리슌 감옥에서 죽어요. 안중근. 사형당하는 곳이 그 리슌은 이제 요동반도 있는 곳이고, 한일 애국단 소속 아니죠. 동양평화론을 집필한 거 맞고요. 연해주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던 분. 여기 써있는 의병이라고 써있잖아요. 활동 지역은 연해주였습니다. 정답은 디귿과 리을,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오랜만에 안중근 의사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한번 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일대기나 이 동양평화론, 사실 이런 것도 저도 수업 시간에 시간에 쫓겨서 이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이 문제가 이제 출제됨으로 해서 제가 이제 내년 기출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수업할 때는 이 동양평화론이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동양평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2, 3년 전만 해도 동양평화론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사실 되게 중요한 이론인데 시험 문제에 이제 출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사실 수업 시간에 얘기를 안 했더니 나온 겁니다. 근데 뭐 동양평화론이 안중근의 이론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디귿과 리을.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다음 조항을 포함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이를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반민족행위 처벌법입니다. 이 반민족행위 처벌법은 48년 9월에 제정이 되는데요. 48년 8월 15일에 그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재헌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후 제정된 게 아니죠. 농지개혁법은 49년 6월에 제정돼서 50년 3월에 이게 시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던 법률 3개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반민족행위 처벌법, 농지개혁법, 귀속재산처리법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법률에 의해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가 구성된 거 맞고요. 반민특위, 재헌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되었죠. 그래서 실제로 재판도 했었고요. 이 법률에 의해 친일 경력을 지닌 고위경찰 간부, 대표적인 게 노덕술 띠떼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체포되면서 또 경찰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66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반민특위 사무실 막 경찰들이 습격하고 뭐 그런 아주 엿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친일 행위가 청산되지 못한 채 결국 역사의 한국 현대사로 발을 디디게 되면서 지금까지도 이것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도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갈게요. 다음 글은 가의 부탁을 받고 나가 지은 것이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이게 자료는 뭐 여러 번 봤던 거니까. 조선혁명선언이죠. 조선혁명선언은 누구의 부탁을 받고 누가 쓴 거야? 그렇죠.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의열단 강령으로 쓴 거예요. 가는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결성한 거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국호는 박은식 선생과 관련된 거야. 신채호가 아니고요. 신채호는 난가사상에 나와야죠.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세운 분은 이회영 선생님입니다. 그 김원봉은 세운 게 아니고 신흥무관학교 학생이었죠. 그 다음에 형평사를 창립했다? 이거는 신채호와 관련 없어요. 뭐 이학찬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있었는데, 진주에. 그 다음에 3번의 조선건국동맹은 44년에 여운형과 관련돼 있는 조직이고요. 나는 식민사학의 한국사 정책성론을 반박. 이거는 백남훈과 관련돼 있는 사람이에요.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할 수 있었던 건 사회경제사학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는, 그렇죠. 황포공관학교에서 훈련 받았고, 김원봉은. 그 다음에 나는 민족주의 역사소설의 기본 틀, 이거를 독사신론이라는 책에서 제시했죠. 신채호의 독사신론, 이게 1908년에 쓰여진 책인데 여기서 민족주의 사학의 연구 방향성 이런 걸 제시했던 책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뭐 문제가 어렵진 않아서 빨리 진행을 했는데, 자, 얼굴 좀 보세요.
제가 국가직 시험 볼 때 보고 나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 보셨죠? 근데 시험은 보시고 나서가 더 중요해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이 주변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시험을 보고 나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국가직 때 했던 말. 시험은 못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자존감이나 자기 어떤 인격을 훼손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다 잘 보면 씨발 시험입니까?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시험 다 잘 보면 그게 시험이야? 못 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따위 시험 하나 못 봤다고 내 인생에서 뭔가 무너진 것 같은 짓을 하면 안 돼. 시험은 또 보면 되는 거고 다시 일어서면 돼. 제가 그 기본반 개강할 때 그 레실리언스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복 탄력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간은 고난과 역경이 계속 펼쳐져요. 삶에서. 이런 것도 못 이겨가지고 무슨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니 시험 하나 못 본 게 뭐가 대수예요? 제가 그 엄선 주제 그 엄선 20주제 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저 2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일이에요 이게? 제가 15년 전에 크게 교통사고를 나서 중환자실에서 한 20일 넘게 있었어요. 병원에 7개월을 있다가 퇴원했는데 죽었다 살아난 거거든요. 그런 일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자신감 갖고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산다고 내가. 제발 자존감 해치는 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 못 봤다고 고개 숙이고 학원에서 안 보이고 막 어디 독서실 같은 데 처박혀가지고 맨날 밤에 술이나 처마시고, 하여튼 그런 못난 짓 하다, 진짜 그런 못난 짓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런 짓 하고 싶으면 부끄러운 줄 아세요. 무슨 시험 못 본 게 무슨 대수입니까? 마지막에 분위기가 왜 이런 거야?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